킬빌2에서 짠짜잔짜잔 하는 음악이 나와요. 뭐죠? 짠짜잔짜잔 삐요삐요 하면서 그 음악이 나와요. 아 이거 제가 이게 정확히 부르신 거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지난주에 홍콩보안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넷플릭스에 있는 홍콩 영화들, 다른 OTT에서도 저희가 접할 수 있는 홍콩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홍콩 영화가 역사적인 사건들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콩 영화의 시작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언제부터 부흥하기 시작했는지? 홍콩이 인구가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지금은 한 700만. 1960년대, 70년대는 한 400만, 500만 명이었대요. 시장이 상당히 작죠. 영화 산업이 발달하기 힘든 그런 환경인데 중국은 베이징어, 만다린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만 광둥어도 많이 쓰거든요. 홍콩은 광둥어를 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광둥성의 인구는 한 1억 명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크죠. 초창기 중국 영화 산업에서는 두 개로 나뉘어요. 상하이 중심. 상하이에서는 주로 이제 베이징어, 만다린어 중심의 영화들이 만들어졌고 홍콩에서는 광둥어 영화들이 만들어졌어요.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다 점령하게 됐죠. 그리고 뭐 국민당 장제스 총통 등이 이제 대만으로 넘어오고 해서 만다린 영화가 만들어질 수 없는 환경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하이에 1925년 영화사를 설립했던 한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쇼시 집안이 공산화 이후에는 이제 상하이에서 활동할 수 없으니까 싱가포르에서 제작도 하고 뭐 영화 상영업도 했는데 이분들이 1958년에 홍콩에다가 쇼 브라더스라는 영화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 유명한 쇼 브라더스. 예, 그렇죠. 중국은 세계 곳곳에 차이나타운이 많잖아요. 싱가포르에 있었던 쇼브라더스 형제들의 회사는 세계 곳곳에 특히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극장 체인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차이나타운에서 이제 거주하는 그런 중국인들도 베이징어, 만다린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쇼브라더스가 만다린 영화를 만들었어요. 네, 그 이전에 홍콩은 광둥어 중심의 영화들이 그 주류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차이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자본력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럼 엄청 많이 바뀌었네요. 원래 보던 것보다. 네. 그래서 이제 쇼브라더스가 영화 공장 같이 스튜디오를 운영을 했습니다. 홍콩에서 영화를 막 찍어냈어요. 한 40년 동안 뭐 영화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영화를 3편을. 혹시 주로 어떤 영화들을 만들었어요? 주로 이제 무술 영화, 검객 영화들, 쿵푸 영화 시장을 엄청 키운 거예요. 영화의 어떤 전반적인 그 기술이나 약간 기반을 다진 느낌이네요. 그렇죠. 헐리우드식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헐리우드보다 훨씬 더 가성비 좋은. 역시 아시아는 가성비를 빼고는 논할 수가 없는. 아시아 시장을 휩쓸었죠. 70년대 쿵푸 영화는 정통 쿵푸 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뭐 부모, 형제의 원수를 찾아다녀서 이게 어떤 대의를 위해서 뭐 자기를 희생하고 이런 좀 진지한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넷플릭스에 보면 제목 자체가 쇼브라더스의 쿵푸 신드롬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때 당시 홍콩의 어떤 시대상 같은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홍콩 쿵푸 영화가 세계 영화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약간 좀 과장됐다 싶을 정도의 해석이 있긴 한데 힙합의 탄생에도 영향을 줬다. 힙합의 탄생. 네, 예. 흑인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흑인 영화들이 또 있었거든요. 블랙 스플로이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흑인 사회에서 이제 유통되는 그런 영화들에서도 쿵푸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요한 소재가 됐었죠. 왜소한 덩치의 동양인이 유색인종이 덩치 큰 백인을 쓰러뜨리고 이런 장면들을 보고 흑인들 입장에서는 주류 백인들한테 억눌린 그런 울분들 같은 것들을 쿵푸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뭐 흔히 뭐 브레이크 댄스라든가 힙합 뭐 이런 것들은 배틀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 배틀 문화도 결국에는 쿵푸 대결에서 유래를 했다라는 말이 있죠. 네. 근데 이때 홍콩 영화 최초로 미국 박스오피스 1위를 한 작품이 있다고 해요. 죽음의 다섯 손가락. 네. 죽음의 다섯 손가락. 이 영화의 감독은 정창화 감독이라고요. 한국 분이세요. 홍콩 영화인데 한국 감독 펄럭. 예. 한국인. 홍콩 영화계가 아시아의 중심이었어요. 이제 자본력이 있으니까 아시아의 유명 감독, 그다음에 아시아의 재능 있는 배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네들이 홍콩에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정창화 감독 같은 경우에도 스카우트가 된 거예요. 킬빌2에서 짠짜잔짜잔 하는 음악이 나와요. 뭐죠? 짠짜잔짜잔 삐요삐요 하면서 그 음악이 나와요. 아 이거 제가 이게 정확히 부르신 거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음악이 죽음의 다섯 손가락에 나오는 음악이에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그 영화에 대한 오마주로서
그 음악도 사용하고 중간중간에 내용의 설정들을 죽음의 다섯 손가락에서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쇼브라더스가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쇼브라더스에 있던 간부들이 3명이 나와가지고 골든 하베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골든 하베스트가 이소룡 영화를 만들었죠. 아디오. 브루스리. 이소룡이 나온 정무문이라든가 맹령과강, 사막유의 이런 영화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한국에서도 뭐 이소룡 따라하는 그 사람들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말죽거리 잔혹사 딱 그 배경이에요. 나와. 그래서 쌍별곤을 그렇게 돌리는구나. 모두가 아시아, 특히나 한국의 젊은 청소년들은 네. 이소룡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냥 꿈이 이소룡. 꿈이 다 이소룡이었어요. 이소룡이었어요. 이소룡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술 배우 공모를 많이 했었어요. 홍콩에서. 아예 한국에서 공모를 따로 했어요. 오디션을 따로 공모해가지고. 네, 그런데 그 이소룡이 죽고 나서 쿵푸 영화가 좀 약간 침체를 겪는데 그 정통 쿵푸 영화 침체기에 나타난 게 성룡이죠. 성룡은 골든 하베스트가 발굴한 배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구원. 술 취해서 이제 이 쿵푸를 하는 건데 그 동작은 우스꽝스럽지만 또 상대방을 또 엄청 무너뜨리잖아요. 엄청 네, 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코믹 쿵푸 영화의 어떤 시초 같은 영화이죠. 70년대. 이 시기죠? 오독이 만들어진 시기. 장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쿵푸 영화 경도대에 있었던 분이에요. 후작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오든 인술, 오독, 소림 영우당 이 세 영화 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 3개는 다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 그때 당시에 홍콩 영화의 어떤 수준, 기술력, 그다음에 연출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싶다 싶으시면 오독을 보시라고 제가 권고를 합니다. 내용을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오독은 그러니까 같은 문파인데 5명의 선배를 찾아 나서서 제거를 해야 되는 한 사나이의 임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부님이 우리 문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문파를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임무를 부여하고 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숨지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네. 자기보다 대의. 그쵸. 네, 대의. 그래서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5가지 권법이 나오거든요. 그 권법대로 실력 있는 선배들을 찾아 나서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게 뭐 도장 깨기 같은 거예요. 그쵸. 예. 바람의 파이터 막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홍콩에서 나온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줬죠. 스포하면 안 되지만 살짝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다 깨나요? 동공지진. 80년대로 좀 넘어가 볼게요. 80년대는 정말 전성기였죠. 제가 이거를 보고 좀 놀랐어요. 조진웅, 류준열 주연의 독전. 이 영화가 리메이크작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홍콩 영화 마약 전쟁의 리메이크작이 독전이죠. 마약 전쟁을 만든 분이 두기봉 감독. 꾸준하게 영화를 만들어 오면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어느 순간 독보적인 존재가 된 거죠. 우겨나랑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주윤발이 나오고 오토바이 레이스 영화예요. 아이와 이 아빠의 서글픈 이 사연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조금 다르지만 행복을 찾아서나 뭔가 파송송 계란탁 이런 네, 뭐 느낌이. 그런 거죠. 근데 1980년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우상 감독, 뭐 서극 감독 뭐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워낙 한국에서 그 티켓 파워가 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많이 가려져 있어요. 사실 이분이 영화가 계속 발달을 해왔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상당히 주목받게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흑사의 1, 2편. 이거 강력 추천입니다. 아 진짜 별 5개 만점에 4개 반. 4개 반 궁금하다. 약간 좀 잔인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내용은 삼합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범죄 조직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파가 있고 파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삼합회 여러 파벌들을 조정하고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그런 두목 같은 자리가 있어요. 그거를 투표를 통해서 뽑는 거예요. 너무 민주적인데? 영어 제목이 The Election이에요. 예, 말 그대로 투표, 선거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보스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암투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투표인데 암투를 벌 필요가 있나요? 삼합회 안에서의 그 선거 운동은 협박입니다. 아, 협박과 위협입니다. 잠재적으로 자기의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을 제거를 하거나 자기한테 표를 안 찍을 것 같은 사람은 가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뭐 이런 거죠. 부정선거네. 약간 은유적으로 민주주의의 어떤 허점 같은 것들을 이렇게 꼬집는 내용이에요. 홍콩 사회 그리고 중국 사회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존재물로서 뭐 잔혹하긴 하지만 상당히 서스펜스도 있고요. 메시지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아요. 거의 완벽한 영화 아니에요? 이 정도 지금. 그 제가 나옵니다. 다라 씨가 또 나오시는구나. 네. 네. 꼭 봐야겠네요. 넷플릭스에서 홍콩 영화 딱 한 편만 보겠다. 이건 2편 보셔야 돼요. 아, 네. 1, 2편이니까 딱 2편만 봐야겠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90년대로 넘어오는데요. 네. 그게 97년도에 네. 홍콩 관한이 있었잖아요. 우울한 정서가 짙게 깔린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그랬죠. 어떤 영화들이 좀 있었나요? 80년대 후반에 영웅봉색을 시작으로 해서 영웅봉색 2, 첩별상궁, 첩별가두, 영웅봉색 3, 뭐 그리고 90년대 초반에는 도신과 뭐 지존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박, 이제 액션을 결합시킨 영화들이 나왔었죠. 네. 지존무상이 갬블링 액션이라는 새로운 하이 장르를 만들어가지고 인기를 얻었었죠. 그리고 이제 주성치 코믹 갬블링 액션 영화 이거 뭐 그 주윤발 전형이죠, 뭐. 씨가 했던 거를 따라한 거 아니에요? 카드 이렇게 촥 해가지고 한 장면 있고. 어떤 영화가 잘 된다 싶으면 비슷한 류의 영화들, 아류작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홍콩은 영화 생산 기간이 되게 짧았거든요. 한 달 안에 영화가 뚝딱 만들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한 달이요? 네. 90년대 인기 있던 감독 중에 하나가 왕가희 감독이잖아요. 왕가희 감독은 준경상님으로 이제 네. 대학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왕가희 감독의 데뷔작이 열혈남아 일주일 만에 만들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잠을 안 자나요? 분업 체제도 워낙 확실하고 아, 일주일이요? 스태프들의 파트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 세분화되어 있는 파트들이 정말 톱니바퀴처럼 촘촘하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무서운 건 뭐냐면 좀 많은 홍콩 영화들이 네. 폐에 돈을 받고 만들어진 영화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쯤 반환 문제도 있었는데 홍콩 영화의 질적 저하가 심했다고 하는 게 이런 문제들 때문이군요. 그렇죠. 아. 이런 유의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면 빨리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빨리 내놔야 된다고 하는 거죠. 돈을 빨리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기 힘든데 눈앞에 이제 주먹이 오가니까 이제 아, 진짜 무섭겠다. 그렇죠. 어떡하지? 안전장치도 별로 없이 그렇게 스턴트가 이루어졌던 것들도 생산을 해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심했던 시스템이었던 거죠. 홍콩 연예계에는 상업의 그림자가 워낙 짙어서 그런 말들이 오가는 거죠. 역설적으로 홍콩 영화가 역동적으로 시장에 반응을 하고 그다음에 역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배경이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어요. 1997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죠. 중국은 심의 검열 이런 게 상당히 심한 나라이죠. 지금도 중국은 등급 분류가 2개라고 하더라고요. 청불과 정체관람가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영화를 만들기 상당히 어렵죠. 특히나 정치적인 것들은 뭐 아예 초반부터 만들어지기 힘들고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개봉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중국에 의한 반환이 이제 결정적인 변수였고요. 1997년에 그 유명한 IMF,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위기에 처했죠. 홍콩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어떤 주요한 영화 시장들이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좁아진 거였죠. 더군다나 이제 그때 당시에 홍콩의 많은 배우나 감독, 유명한 감독이나 배우들이 중국으로 반환이 되면 예전 같은 그런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못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간섭과 탄압을 받을 수 있다고 겁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많은 감독과 배우들이 캐나다, 영국 이런 데에 이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집을 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든지 이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홍콩 영화 산업이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죠. 저희가 홍콩 영화를 생각하면 90년대에 만들어진 홍콩 영화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그러신가요? 90년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홍콩 영화 뭐 어떤 거에 있나요? 중경산, 아비정전, 친니친니, 천장지구, 천밀밀 그런 게 있죠. 약간 로맨스 영화 위주로 다룰 것 같은데 이 편에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